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알을 깨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여러분,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꼭 큰 사건으로만 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곳에 아주 평범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고개 끄덕이는 그런 소년. 그런데 그 소년이 정말 별것 아닌 거짓말을 하나 해요. 나 사실 과수원에서 사과 훔쳐봤어. 이런 식의 허세 섞인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이 딱 한 사람에게 들켜버립니다. 골목 어귀에서 크로머라는 아이가 웃으면서 말하죠.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 순간 소년은 알았어요. 자기가 지켜온 착한 세계가 완벽한 보호막이 아니었다는 걸요. 크로머는 그래? 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 거짓말을 붙잡고 소년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거절하면 더 크게 소문내겠다고. 아주 천천히, 아주 능숙하게. 소년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합니다. 학교에선 밝은 척, 집에선 착한 척. 근데 속은 매일 무너져요. 여러분,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소년이 크로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이제 나쁜 애가 된 걸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데미안. 그리고 데미안이 소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죠.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 말은 혼내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소년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 있죠. 회사에서요. 누가 부탁하면 네, 알겠습니다. 단체방에서요. 누가 의견 내면 좋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날 하루 우리는 사람을 몇 명이나 살립니다. 근데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 멍해요. 입으로는 다 말했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 걸까? 아니면 나를 숨기는 걸까? 착함이 습관이 되면요, 내 마음은 어디에 보관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데미안이라는 작품과 함께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이 쓰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해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당시 42살이었고요. 그는 이미 수레바퀴 아래서로 유명한 작가였죠. 근데 그 시기에 헤세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916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막내 아들은 중병에 걸렸고 아내는 정신병으로 입원했어요. 헤세 자신도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헤세는 칼 융의 제자인 랑 박사에게 정신분석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7년 9월 12일 밤 헤세는 꿈에서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만났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헤세는 이 작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을 썼죠. 이미 유명한 작가였는데 왜 가명을 썼을까요? 아마도 헤세는 이 작품이 순수하게 작품성으로만 평가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책이 나오자마자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신인 작가상 후보에까지 올랐죠. 토마스 만 같은 대작가가 도대체 에밀 싱클레어가 누구냐고 출판사에 물었다는 일화도 있어요. 나중에 헤세가 쓴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요. 데미안이 쓰인 시대의 분위기는 세 단어로 잡을 수 있어요. 권위, 도덕, 불안. 권위는요, 정답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른이 말하면 맞고, 선생이 말하면 더 맞고, 규칙은 무조건 맞고, 도덕은요, 착하면 사랑받고, 어기면 벌받는다는 감각입니다. 착함은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안 매면 불안하고 매고 있으면 숨이 좀 막혀도 참게 되는. 그리고 불안. 이게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단정한데 속은 늘 흔들리는 것. 그런 시대를 살던 한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깥의 세계, 착한 세계,
그리고 안쪽의 세계. 진짜 내 마음의 세계. 데미안은요, 어떤 특별한 천재 소년이 엄청난 성공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한 겹씩 벗겨내는 이야기. 자, 이제 줄거리를 라디오 드라마처럼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싱클레어는 10살 소년입니다.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아이죠. 그의 집은 밝은 세계예요. 집은 정돈되어 있고 어른들은 친절하고 규칙을 지키면 칭찬을 받죠. 여러분, 이 세계는 편안합니다. 근데 동시에 숨 쉴 구멍이 작아요. 그러다 싱클레어가 작은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사소해요.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최고 품종 사과를 훔쳐봤어. 아이들 사이에서 잘난 척 한번 해본 것뿐. 근데 문제는요, 거짓말의 크기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크기예요. 들키면 어떡하지? 나를 다르게 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커져요. 그리고 크로머가 등장합니다. 크로머는 양털점 집 아들로 읍내의 불량배죠. 그가 그 거짓말을 잡고 싱클레어를 끌고 가요.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거절하면 협박합니다. 싱클레어는 학교에선 웃고 집에선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속에서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죠. 겉으론 모범생인데 속은 수배자인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면요,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싱클레어는 점점 자기 자신이 싫어집니다. 난 왜 이렇지? 난 왜 약하지? 난 왜 착한 척을 하고 있지? 그때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데미안은 이상해요.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지 않고 어른들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아요. 어른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하고 선도 악도 아닌 묘한 존재. 그리고 싱클레어를 보며 말하죠.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 말은 혼내는 말이 아닙니다. 너 틀렸어. 가 아니라 너 자신을 봐. 라는 말에 가까워요. 데미안은 정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거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싱클레어는 크로머의 굴레로부터 숨을 돌리게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가 구해준 게 아니라 싱클레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데미안은 성경 속 카인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보통 카인은 나쁘고 아벨은 착하다고 배우죠. 근데 데미안은 그걸 뒤집어 보여줘요. 카인의 표적이 죄인 악인만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남들과 다른 사람, 강한 사람의 흔적일 수도 있다. 싱클레어는 머리가 띠잉해집니다. 세상은 단순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뉘지 않는구나. 이 순간부터 싱클레어는 다시는 예전에 밝기만 한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데미안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도둑 이야기도 들려줘요. 한 도둑은 예수 앞에서 무릎 꿇었고 다른 도둑은 끝까지 자기 방식을 지켰죠. 데미안은 말합니다.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킨 도둑이 어쩌면 더 진실했을 수도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싱클레어의 세계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문제는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껍질이 금 같다는 건 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싱클레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데미안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방황이 시작돼요. 싱클레어는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멋대로 무너지고 어떤 날은 일부러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술집에 드나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죠. 여러분, 이 대목이 참 현실적입니다. 이제 난 나답게 살 거야 했는데 막상 나답게 잘 사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싱클레어는 한 소녀를 보고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싱클레어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베아트리체처럼요. 이건 연애 감정이라기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향감에 가깝습니다. 방황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고요. 방황 속에서 처음으로 표지판 하나를 본 것에 가깝죠.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싱클레어는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정답지를 주는 게 아니라 힌트를 던지기 시작한 거죠. 표지판처럼요.
작고 조용한 사인. 싱클레어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꿈. 그는 그 꿈을 그림으로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데미안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여러분, 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데미안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브락사스. 이건 고대 영지주의의 신이에요. 선만도 아니고 악만도 아닌 빛과 어둠을 함께 품는 존재.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라는 오르간 연주자를 만나며 상징과 신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원래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비로운 종교적 사념에 빠져 그만뒀다고 해요. 그는 싱클레어에게 아브락사스를 설명해 줍니다. 싱클레어는 깨닫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어둠을 인정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싱클레어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변화를 겪습니다. 그는 크나우어라는 친구를 만나요. 크나우어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싱클레어를 만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서 받았던 것을 이제 크나우어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죠.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를 평가하지 않아요. 교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는 너로 태어나도 된다. 그 느낌을 줍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가 찾던 완전한 자아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은 전쟁이라는 현실의 파도로 흘러가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싱클레어와 데미안 모두 징집되어 전쟁터로 갑니다. 싱클레어는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눕게 되는데 옆 침대에 데미안이 있어요. 데미안은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죠. 눈을 감아, 싱클레어. 데미안은 에바 부인의 키스를 전한다며 싱클레어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싱클레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데미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에 남는 건 이것입니다. 데미안은 밖에 있는 특별한 친구가 아니라 싱클레어 안에서 깨어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자, 사건은 다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은 무엇인가? 데미안이 말하는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두 세계의 갈등.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겉으로는 착한데 속으로는 늘 죄인처럼 느껴지는 삶. 싱클레어는 집에서는 착한 아들이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크로머에게 협박당하는 순간부터 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사회생활이 길어질수록요, 바깥 상황의 대처는 점점 능숙해집니다. 어떤 말이 안전한지 알고, 어떤 표정이 무난한지 알고, 어떤 타이밍에 웃어야 하는지도 알아요. 심지어요, 회의 중에 완전히 딴 생각하다가도 팀장님이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0.5초 만에 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요. 자동이에요, 자동. 단체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속으로 나 진짜 하면서도 손은 이미 좋아요 이모티콘 누르고 있고. 근데 문제는요, 바깥이 능숙해질수록 안쪽이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안쪽에 나는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나 사실 싫었어. 이 말 할 줄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착한 세계가 커질수록 진짜 내 마음의 세계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데미안은 그걸 보여줘요. 착함은 소중하지만 착함만으로는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 두 세계를 통째로 안고 가야 그게 나라는 거죠. 각성, 깨달음. 어렵게 들리지만요, 별거 아닙니다. 내 삶의 심판이 타인에서 나로 옮겨가는 사건.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너 자신을 봐.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해주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보게 해주는 사람이 결국 내 안에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각성이에요. 아, 내가 지금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질문 하나만 조용히 던지고 갈게요. 요즘 여러분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계세요? 가족의 기준? 직장의 기준? 세상의 기준? 아니면 내 기준? 각성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죠. 데미안에서 표지, 사인은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베아트리체, 꿈, 그림, 상징, 아브락사스. 이건 다 정답이 아니에요. 힌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친절한 설명서를 주지 않죠. 다음 달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요. 그때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문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은 늘 이렇게 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네. 이상하게 불편하네.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네. 이런 게 사인이요. 표지판 같은 거예요. 작고 조용한데 그걸 놓치면 계속 같은 길을 빙빙 돌게 됩니다. 근데 또 인생은요. 하필 바쁠 때 사인을 보내요. 회의 10분 전, 장 보러 가는 길, 세금 고지서 뜯어볼 때 갑자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툭 와요. 그게 사인일 수 있습니다. 표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오는 겁니다. 데미안은 말합니다. 인생은 정답지가 아니라 표지판을 따라가는 여행이다. 자, 여기서 반전 하나, 오해를 하나 딱 깨고 가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데미안은 특별한 아이들만의 성장 소설이다. 그런 감수성 많이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다. 그런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데미안은 특별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단해져라. 가 아니라 숨지 말아라. 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 죄책감 이야기를 한 줄만 더 얹어볼게요. 죄책감은요,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어떤 기준을 벗어나려 할 때 아프게 울리는 통증일 수 있어요. 마치 알을 깰 때 껍질이 찢어지며 생기는 작은 고통처럼요. 그래서 데미안의 메시지는 이렇게 바뀝니다. 죄책감이 있다고 해서 네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니다. 너는 지금 태어나는 중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의 우리에게 딱 붙여봅시다. 일상 예시는 딱 두 개만요. 먼저 착한 척하느라 나를 숨기는 순간입니다. 단체방에서요. 누가 이거 가능하신 분? 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죠. 제가 해볼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텅 빈 느낌. 이게 두세 개가 커진 상태입니다. 바깥의 착함이 너무 성실해져서 안쪽에 내가 숨을 못 쉬는 상태. 그럴 때 데미안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착한 척하느라 너를 숨기고 있지 않니? 다음은 나답게 살려다 죄책감 폭탄 맞는 순간입니다. 나 이번엔 나답게 말해볼래? 그렇게 마음먹고 입을 열었는데 말한 뒤에 죄책감이 폭탄처럼 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상대가 상처받았나? 괜히 말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항상 너는 틀렸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몸이 보내는 떨림일 수도 있어요. 알을 깨기 직전에 몸이 덜덜 떠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이 왔다.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탄생통을 겪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데미안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알을 깨는 건 시끄럽습니다. 그 소리는 어쩌면 주변 사람에게도 불편하고 나 자신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소리가 없으면 우리는 평생 껍질 안에서 착한 척만 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좋은 사람이 되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날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이 망가짐이 아니라 탄생일 수도 있다는 걸 조용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인생 노트 세 줄입니다. 1. 착하게 사는 것과
나답게 사는 건 다를 때가 있다. 이 두려움은 종종 탄생통이다. 알을 깨는 소리는 시끄럽지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오늘의 한 가지 실험. 이번 주 딱 한 번만요. 싫은데요.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제시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처음엔 떨릴 거예요. 그 떨림이 여러분이 지금 알을 깨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